저를 알던 친구들은 제가 막 지금 유튜브 하고 이런 거 엄청 놀라워 하거든요. 닥터 프렌즈를 운영하시면서 오히려 안전기지가 된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지치진 않으셨죠? 그럼요. 예, 괜찮죠. 여기가 닥터 프렌즈가 안전기지로 느껴지시나요? 예,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약간 표정이 약간 Dr. Friends. 안녕하세요. 예, 닥터 프렌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성 서울병원 성균관대 의대 전홍진 교수님을 모시고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또 이 책을 내셨는데 흥미로우신 분들은 또 책을 한번 구매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니까 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두려움, 겁도 많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좀 잘 안 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거든요. 예민한 사람들 또 새로운 특징이 있으실까? 어떤 다른 특징?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너무 많은 그 가능성이라든지 너무 많은 그 위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적절하면 좋아요. 적절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꼼꼼하게 생각하고 일이 좋은 쪽으로 가게 도움이 되는데 요게 선을 넘어버리면은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좀 두렵게 생각하게 돼요. 이 불확실하잖아요. 미래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를 반추해 보면서 내 미래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업도 왜곡이나 과장이 되니까 맞아요. 분명히 성공했던, 잘했던 기업 그런 경험도 있으실 텐데 또 실패했던, 잘 안 됐던 기업들만 또 선택적으로 좀 회상하실 것 같기도 해요. 기억의 회상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회상하면 그 회상한 것이 더 회상이 되고요. 이 예를 들어서 약간 무관한 자극인데 비슷한 어떤 걸 보면 사람이 확 이렇게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기억이 계속 연상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환자분들 오셔서 성격 검사, TCI 검사 같은 거 하면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이 좀 높으신 분들, 좀 함 어버이던스 이런 성향이 높은 분들이 사실 또 예민한 분들이 있겠네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게 TV라든지 이런 컨텐츠도 보면 무서운 걸 많이 봐요. 이상하잖아요. 예민한 분들은 더 이렇게 순한 컨텐츠를 볼 것 같은데 오히려 좀 공포물 아니면 범죄, 시사 프로 이런 걸 봅니다. 왜냐면 저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밖에 나가기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본 분들 중에서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맨홀에 누가 빠진 사고. 그걸 이제 뉴스나 이런 걸 접하신 거죠. 뉴스도 접하고는 갈 때마다 이제 맨홀이 있는지만 확인하는데 밑에만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갈 때마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강화가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것도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책에 소개해 주신 이제 뭐 공포의 일반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포의 일반화라는 거는 사실 이게 네이처에 나온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공포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한 작은 경험들이나 대인관계에서의 경험을 현재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대인관계가 잘 안 되고 뭐 왕따를 당했다든지 스트레스를 겪었다든지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극복하는 분들도 있어요. 현재는 굉장히 대인관계가 좋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일 거야. 일반화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이 아닐까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끼미를 보이면은 안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긴장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 다시 소모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경험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지만은 지금이라도 이거를 좋은 기억으로 바꿔야 된다.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한 예를 또 들어볼게요. 제가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초 중학교 때 좀 그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렸어요. 얘가 좀 말이 느리고 약간 어두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본인은 학교 가기도 싫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 없는 사람처럼 학교를 지났는데 다행히 이제 학교는 대학까지 진학을 했는데 자기는 휴학하고
학교는 아예 안 다니고 그냥 뭐 알바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는 친한 친구들하고 사귀어 본 적이 있냐? 있긴 있대요. 있긴 있는데 친구들이 되게 불안정하대. 자기보다 더 하대. 그러니까 거의 대인관계가 거의 없고 되게 불안정하고 막 쉽게 화내고 보니까 애들도 대부분 다 휴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정말 안정된 친구들하고 한 명하고만 어떻게 좀 잘 사귀어보는 경험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나한테 물어보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잘 해본 적이 없대, 그걸.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참 쉽진 않겠다. 평생 안 해봤으니까. 그럼 네가 좋아하는 게 뭐 있냐. 좋아하는 게 없대요. 좋아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와라. 했더니 다음 시간에 오더니 자기가 엄마가 이제 이것저것 하라 해서 테니스를 치는 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대요. 그래. 그럼 너 테니스를 배웠잖아? 그러면은 학교를 안 가도 좋으니까 학교에 그 테니스 동아리를 한번 찾아보라고. 근데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요. 그 가입을 했더니 거기 테니스 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친구들 테니스를 쳐라. 테니스만 쳐라. 일단은 뭐 잘해보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치더니 거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안정된 친구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대인관계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러더니 학교가 갈만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학했어요. 다음 학기에. 그 졸업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회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만들어서 그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해보면은 상당히 쉬워져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꼭 운동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해보면은 나랑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할 얘기도 좀 많아. 할 얘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재밌구나. 얘기해도 굉장히 편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바뀌는 건 아닐 것 같네요. 바뀌지는 않죠.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면 휴학을 거듭해요. 그다음에 자퇴해요. 자퇴하고 그다음에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하다 적응을 또 못해. 오래 못 하시고. 그리고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밤에 먹어요. 그리고 폭식.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이런 식으로 갑니다. 꼭 끊어줘야 돼. 처음에 여기서 끊어줘야 돼. 처음에 여기서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의 노력만은 안 되고 학교하고 부모님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도와줘야 될 건 얘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공부는 좋아하는 게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그건 확실하니까 딴 거 뭐가 또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대인관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약간 이게 좀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던가 뭐 이런 익명 채팅방이라던가 어떤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그런 커뮤니티나 뭐 메신저를 통해서도 얼굴 보지 않고도 좀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뭐 약간 단점도 있을 것 같고 교수님 뭐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비대면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일단은 좀 좋은 쪽으로 일을 하는 커뮤니티가 되겠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비대면에 익숙해지면은 대면하기 힘들어져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쉬운데 회사에 가서 근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그걸 이어질 수 있다면 되게 좋죠. 근데 같은 관심사가 있으면은 역시 상당히 친해지기가 쉬워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은 상당히 넓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기지 이외에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적절한 좌절 또 경험을 같이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교수님? 적절한 이게 좌절? 뭐냐면은 우리가 뭘 가지고 싶은 게 있죠. 그리고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즉시 얻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즉시 얻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주 부잣집에 외손녀가 있었어요. 그 외손녀는 자기가 원하면 그 할아버지가 다 사줄 수 있을 정도 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이면 명품관에 데리고 가서 애가 보면 다 사줘요. 할아버지가. 백을 갖다가 이게 주렁주렁 열고 비서가 다 데리고 와서 방에 넣어주고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한 십몇 년을 살아왔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런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더 이상은 너한테 그렇게 못 사준다. 그랬더니 그 손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할아버지 미워요 막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동안 고마웠어가 아니고 당장 내놓으라는 거죠. 당장 내가 원하는 걸 내놓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가 제일 큰 문제는 기다리는 걸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원하지만은 그래 한 달 정도 기다려보자. 뭐 생일에 사주겠다, 네, 뭐 맞아. 다음 달에 사주겠다, 이번 달에 하나 사줬으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 네가 이걸 열심히 하면 요거 다음 거 사주겠다든지. 근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사줬을 때 이 폐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는 친구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친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다 헌신적으고 그냥 모든 그러니까 즉시 만족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대인관계 그렇게 해주나요?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니까 그렇게 해줬지. 그러면 너 왜 나한테 이래? 그러면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해져요 대인관계에서. 그러면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게 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추앙하는, 약간 숭배하고. 딸 추앙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장하게 돼요. 자기를 과장하게 되면 그걸 또 맞춰야 되거든. 근데 할아버지는 이건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현실하고 거기에 괴리가 생기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참으면서 어떤 게 드냐면 이건 내가 즉시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좀 기다렸다 가지면은 그게 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좌절을. 예. 근데 안 됐다 그게. 그래서 컸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네. 다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적당한 좌절을 만들어줘야 돼요. 스스로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거를 대폭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조금 딜레이해서 나중에 가졌을 때 그 기쁨 그런 걸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프러스트레이션은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가지고 싶지만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뭘 잃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좌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맷집이 늘어나요. 그래야지 그게 성공으로 넘어갑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겁과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서 이런 분들은 새로운 거를 시작하거나 도전하는데 많이 겁을 내시고 두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실패나 좌절에 대한 두려움. 근데 결국은 그런 용기를 갖고 적절한 좌절을 하셔야 사실은 더 성숙하고 더 많은 가능성들, 자신의 가능성들을 또 찾아볼 수도 있어요.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돼. 자기의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를 극히 두려워하죠. 그러면은 목표도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아주 안전한 거. 자기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게 제한이 생겨요. 제가 레지던트 때 혹은 의대생 때 저를 알던 친구들은 제가 막 지금 유튜브 하고 이런 거 엄청 놀라워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겁이나 두려움 많고 항상 하던 것만 하던, 그리고 음식도 먹던 데만 가고 식당도 먹던 곳만 갔거든요. 딴 데 갔을 때 괜히 맛없을까 봐. 근데 유튜브 시작하니까 저랑 같이 하는 나머지 친구도 그렇고 뭐 와이프도 그렇고 굳이 둘 중에 하나면 이거는 새로우니까 뭐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튜브 닥터 프렌즈를 운영하시면서 오히려 안정기지가 된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저의 안정기지는 닥터 프렌즈 구독자 헬프님들. 나 이해돼. 나 이해돼. 와닿아요. 이제. 저번에 힘든 일을 했다가 딱 구독자분들의 댓글이나 구독자 수가 늘어난 걸 보면 기분이 좀 좋아요. 아니 진짜 거짓말이에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만 읽는 책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살면서 좀 한 번쯤 생각해보면 내가 성장하고 또 나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약간 좀 지치시지 않는가 싶기는 한데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그래서 다음 콘텐츠로 또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지치진 않으셨죠? 그럼요. 예, 괜찮죠? 여기가 닥터 프렌즈가 안전기지로 느껴지시나요? 예,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약간 표정이 약간 제 생각도 있어서 교수님들 대할 때 항상 어려운 마음. 또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